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이다이 이루. 구상에 포함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며 초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붕괴 위험을 비롯하여 캐나다 철도의 균열, 스리랑카와 심지어 한국 내의 집안 침하 사례, 그리고 중국발 부실 시공 문제가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튀르키예 터키를 강타한 리히터 규모 7.4의 대지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자본 투자는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매각하는 위험한 거래와 같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1대1로에 참여했던 67개국이 극도의 혼란 패닉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중국 대신 대한민국을 대안으로 찾고 있으며 이는 1대1로 구상의 종말과 동시에 한국의 극한 기술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시사합니다. 저는 튀르키예 국영방송의 다큐멘터리 제작 PD인 아린 쉐르파입니다. 그 운명적인 새벽,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린, 지금 당장 현장으로 나와. 차나칼레에 지진이 발생했다. 리히터 7.4다. 방송국 국장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7.4라니요? 26년 전 제가 겪었던 그 비극적인 날의 진도는 7.6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을 걸치는 데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3분도 차에 되지 않아 촬영팀과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탄불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차창밖 풍경은 26년 전 그 비극적인 날의 기억을 자꾸만 소환했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카일 쉐르파와 함께 제 생일 케이크를 사러 동네 빵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언제 새로 지어요?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돈 모으고 있잖니? 라고 답하셨죠. 하지만 저는 옆집은 석 달 만에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 엄청 빨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나, 잘 들어라.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단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간다. 이 말 꼭 기억해라.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2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진동은 점차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빵집 진열대의 케이크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빵집을 나와 도로에서 다시 공터로 전속력으로 뛰셨습니다. 제 귓게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 쿵쿵쿵가 너무나 빠르게 울렸습니다. 뒤에서는 우르르릉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먼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공터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 두 어깨를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나, 여기 서 있어. 절대 움직이지 마. 알겠지? 제가 아빠는요? 라고 울며 묻자 아버지는 아빠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올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옷을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풀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믿지? 금방 올게.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진 건물 쪽으로 달려가 잔해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때 여진이 덮쳤고 아버지가 들어가셨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엄청난 먼지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마치 귀가 먹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의 시신을 건물 잔해 속에서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여자를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끝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건물이 석 달 만에 급하게 지어진 부실 공사 건물이었으며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다리가 해협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국장의 지시에 따라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제발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현장이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쪽 주탑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높이 200m가 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려 15도나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마치 거인이 한쪽으로 쓰러지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주탑 한가운데에 거대한 균열, 금, 아이 선명하게 보였고 케이블 3개가 끊어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들이 바다에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다행히 사상자는 없답니다. 시험 운행 전이라서요. 무정위에서 답이 돌아왔지만 저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 구조물이 저 상태라면 언제든지 완전히 붕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색에 서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천천히 이동했고 우리는 서쪽 주탑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쪽 주탑은 완벽하게 수직으로 서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균열도, 단 하나의 기울어짐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게 말이 돼요? 카메라 감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500mm 떨어진 거리, 동일한 지진 리히터 7.4, 동일한 집안 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15도 기울어졌고 다른 한쪽은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임시통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정부 관계자와 건설부 장관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관은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 새벽 3시 2분 리히터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설계 기준은 7.0이었으나 오늘 지진은 이를 초과했죠. 이는 불가항력 북해 캉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건설한 서쪽 주탑은 왜 멀쩡합니까? 같은 지진인데 왜 저쪽은 끄떡도 없습니까? 장관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서쪽 집안이 상대적으로 더 단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질 조사를 다시 해봐야 알겠지만 한국 팀이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m 차이로 집안이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이 저를 제지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6년 전에도 똑같이 불가항력,
예측 불가능, 운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서쪽 주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난방이 빵빵한 사무실이 아니라 직접 주탑 위에 올라가서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구진입니다. 이 구간 현장 소장이에요. 저는 차가운 태도로 물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저희 구간은 문제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전구진 소장은 주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울산대교를 지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진도 5.8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끄떡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극한의 경험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경험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6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지진으로요. 건물이 무너져서 아버지가 깔려 돌아가셨어요. 전구진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도 건설 회사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자기들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전구진 소장은 사과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아요. 결국 다 똑같다고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부기술 자문단 회의에 취재차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국팀 기술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묻자 자문단장은 비웃었습니다. 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지진은 책상 위의 계산이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은 중국은 우리와 10년 넘게 일했어요. 현지 사정을 잘 알죠. 한국은 뭡니까? 작은 나라 아닙니까? 이런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본 그 광경, 15도 기울어진 주탑과 완벽하게 수직인 주탑, 5mm 거리, 같은 지진, 완전히 다른 결과. 정말 운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단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운 때문일까? 5mm 차이가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현장에 도착하니 동쪽 주탑 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은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크레인이 동원되었으며 안전 펜스가 넓게 쳐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때 중국 컨소시엄의 총책임자인 첸 민기 나타났습니다. 이틀 밤을 사온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묻자 그는 조사 중입니다. 곧 발표할 겁니다 라고 했지만 주탑 기울기가 더 심해졌다는 소문에 대해 묻자 그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루머입니다. 통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쪽 한국 구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쪽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으며 기술진들은 주탑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상무, 케이블 장력 정상, 용접부 유관 검사 완료. 문제 없음. 무정위에서 계속해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흔들림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정구진 소장이 제 뒤에서 물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어제 화를 냈던 터라 망설였지만 궁금증을 이길 수 없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주탑 내부로 들어가자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전구진 소장은 한 기둥을 톡톡 치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둥들 하나하나가 10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딥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중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유연성입니다. 그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둥근 원판 같은 이상한 장치들이 여러 개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면진 베어링 세이스믹 아이솔레이션 베어링입니다. 전구진 소장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만졌습니다. 지진이 오면 땅이 흔들리죠. 그 흔들림이 그대로 건물로 전달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면진 베어링은 그 에너지를 80% 흡수합니다. 건물은 거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80%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는 작은 건물 모형 2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나는 일반 지반 위에, 다른 하나는 면진 장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을 심하게 흔들자 일반 지반 위의 모형은 와르르 무너졌지만 면진 장치 위의 모형은 조금 흔들릴 뿐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기술입니다. 운이 아니에요. 정구진 소장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를 했었죠. 그곳에서 저희는 극한을 배웠습니다. 백두대간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한국의 척추라고 불리는 산맥이며 해발 200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악지대였습니다. 1년 중 200일이 영하권이며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어서 깨지고 장비가 멈추고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거기서 터널을요? 네, 3년 걸렸습니다. 처음 1년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도 얼어서 깨졌고 철근이 수축해서 휘었으며 장비는 매일 아침 얼어붙었죠. 전구진 소장의 눈빛에는 그때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특수 폴리머를 개발했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소재죠. 그리고 지열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땅속 열을 이용해 터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5년이 걸렸고 157번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157번이요? 네, 매번 무게, 강도, 내구성 등 뭔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158번째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경험이 저희를 만들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는 평범한 기술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이 면진 베어링 또한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 즉 극한을 견디려면 극한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이 베어링 하나가 3톤이며 이 주탑에만 400개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400개 모두 수작업으로 설치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저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3년에 걸쳐 완성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반이요.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그럼 중국 쪽은 이런 면진 장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전구진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표준 내진 설계, 진도 7.0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도 8.5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설계 기준을 초과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은 예측할 수 없기에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다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간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장님, 어제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어요. 전구진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가족을 잃어봤으니까요. 제 동생이 15년 전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일로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극한 기술을 개발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죠. 제대로 짓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주탑은 여전히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저쪽은 어떻게 될까요? 복구해야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겁니다. 기울어진 구조물은 복구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 정부 브리핑이 다시 열렸습니다. 자문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쪽 주탑의 기울기는 설계 기준을 초과한 지진 때문입니다. 중국 측에 기술적 결함은 없었습니다. 또 지진 탓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구간은요? 한국 구간은 지반이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다시 지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문단장님, 제가 오늘 한국 주탑 내부를 봤습니다. 면진 베어링이라는 게 400개나 있더군요. 지진 에너지를 80% 흡수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과도한 설계입니다. 비용만 많이 들고 하지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국 주탑은 멀쩡하잖아요. 장관이 저를 제지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치적 판단 같습니다. 중국이 실수했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은 차갑게 저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익명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설계도 비교표였습니다. 중국 구간은 표준 콘크리트 구조, 일반 앵커 볼트, 기본 내진 설계, 진도 7.0 기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구간은 면진 베어링 400개, 3중 댐퍼 시스템, 백두대간 특수 콘크리트 혼합물, 진도 8.0 기준이었습니다. 비용 비교표도 있었습니다. 중국 구간은 1억 2천만 달러, 한국 구간은 2억 3천만 달러, 거의 2배였습니다. 공사기간 역시 중국은 1년 6개월, 한국은 3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빨리 싸게 지었고 한국은 천천히 제대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왔을 때 그 차이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정구진 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지으셨습니까? 2배나 더 들였잖아요. 정부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정구진 소장은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많이 썼죠. 정부는 비용을 줄이고 공기를 단축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웠어요. 극한에서는 타협이 없다는 것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구진 소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백두대간 이야기, 면진 기술 개발 과정, 해치위 11번 실패하고 캐치 8번째 성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매일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그의 동생이 부실 공사로 죽은 것을 떠올리며 극한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생명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중국 기술진의 첸밍 책임자도 만났습니다. 그는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빨리 짓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안전은 나중 문제였죠. 한국팀이 백두대간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극한을 경험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은 달랐어요.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아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리히터 7.4의 진실이었습니다. 방송국 시사회에서 국장과 간부들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침묵이 흘렀고 국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못 내보낸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중국 관계를 고려하래.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구진 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상했어요. 진실은 항상 정치에 막히니까요. 백두대간 프로젝트 때도 그랬습니다. 전구진 소장은 SNS, 즉 유튜브에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송은 막아도 인터넷은 못 막아요.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합시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26년 전 당신 아버지도 진실을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26년 전 이후 자주 찾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오셨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작업복과 안전모,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지진 사흘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건설사 제안서를 봤다. 내진 설계 1등급 면진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지진이 와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신기하다. 다음 페이지에는 한국 사람들이 극한 환경기술, 영하 35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이야기했으며 그 경험으로 내진 기술을 개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회사를 선택했다. 더 싸고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 회사는 비용이 2배, 시간도 2배 걸린다고 했다. 아버지는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겁쟁이라고 비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하다. 이 건물이 안전할까? 지진이 오면 어떡하지? 한국 사람들 말이 계속 생각난다. 극한에서 검증된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은 다르다. 하지만 나는 그저 현장 노동자일 뿐이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 마지막 페이지는 지진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일은 아린 생일이다. 9살이 된다. 케이크를 사주기로 약속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안전한 집을 지어줘야지. 아린에게 항상 말해준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다고.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고.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다.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우리 딸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옳았어.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어머니께 빌려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어머니는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전구진 소장에게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이퇴피드님, 이건... 네, 제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26년 전에도 한국에 극한 환경 기술이 있었지만 선택받지 못했죠. 전구진 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백두대간 터널 프로젝트가 15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영하 35도, 1년 중 200일이 영하권인 극한의 지옥이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가 얼어 깨지고 작업자들이 동상으로 쓰러졌으며 3명이 희생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중단을 검토했지만 그들은 이 기술이 전 세계 극한 지역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계속했습니다. 그는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특수 폴리머 개발에 3년이 걸렸고 157번 실패한 끝에 158번째 성공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폴리머가 지금 이 주탑의 콘크리트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진 베어링 역시 터널 입구의 지진 감지 시스템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총 10년이 걸린 기술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요. 백두대간에서 배웠거든요. 극한에서는 타협이 없다고. 조금이라도 부실하면 전부 무너진다고. 다음 날, 저는 정부 기술 자문단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 갔습니다. 설계도와 비용 비교표를 펼치며 중국 구간은 진도 7.0, 한국 구간은 8.5 기준이며 비용과 공기가 2배 차이 난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정부가 싼 것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집안 핑계를 대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 일기장입니다. 26년 전 한국 회사가 극한 환경 기술로 내진 설계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비싸고 오래 걸린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지진이 왔고 제 아버지를 포함해 300명이 죽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구간의 자료, 백두대간 특수 폴리머, 면진 베어링 400개, 3중 댐퍼 시스템을 테이블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10년 연구, 157번 실패 끝에 개발한 기술이에요. 이게 운입니까? 이게 집안 차이입니까? 또 돈과 시간만 생각하고 안전은 무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고 곧바로 다큐멘터리 최종 편집에 착수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헬리콥터 영상의 충격적 대비, 전구진 소장 인터뷰, 박 교수 인터뷰, 아버지 일기장, 설계도 비교 등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완성되었고 제목은 백두대간에서 찬악할래까지, 26년의 침묵, 그리고 리히터 7.4의 진실이었습니다. 방송국 시사회에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기울어진 동쪽 주탑과 수직인 서쪽 주탑의 대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극한의 백두대간 영상과 190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연구 과정이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빨리 지은 건물은 무너진다고. 천천히 제대로 지은 건물이 오래 간다고. 극한을 견디는 기술로 지어야 한다고. 영상이 끝났을 때 긴 침묵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장이 일어나 눈이 충혈된 채 말했습니다. 아린, 내 미안하다. 내가 겁쟁이였어. 이거 내보내자. 압력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실이 우선이야. 그게 언론인의 본분이잖아. 그날 밤 9시 황금 시간대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은 35%를 넘었고 트위터 해시태그는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백두대간에서 찬악할래까지 기술 이 생명이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국장이 해고되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압력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국장님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국장님은 짐을 싸고 계셨습니다. 아린, 잘했어. 내가 옳았어. 백두대간의 가치를 세상에 알렸잖아. 희생이 아니야. 보람이지. 계속해. 진실을 밝혀. 전구진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쇠 PD님.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다음 날부터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NHK가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임지 표지에는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 극한 기술이 생명을 구하다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한 달 후 튀르키예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사퇴하고 새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새 장관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비용과 시간을 우선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의 백두대간 기술이 우수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손상된 구간을 한국 백두대간 기술로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장관은 26년 전 지진 희생자 300명을 위한 추모 사업을 시작하겠으며 특히 미카일 쉐르파님을 비롯해 한국 기술 도입을 주장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차나칼레 현수교는 한국 튀르키예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며 동쪽 주탑을 포함한 모든 구간을 백두대간 면진 기술로 재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컨소시엄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반성합니다. 한국팀의 백두대간 경험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첸밍 책임자는 전구진 소장에게 연락해 백두대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고 전구진 소장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나누는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요. 재시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주도하고 중국팀과 튀르키예 기술진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면진 베어링 하나를 수작업으로 설치하는 데 이틀, 400개를 설치하는 데 2년 반이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수익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백두대간에서도 그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백두대간 프로젝트의 끈기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국제탐사보도상 후보에 올랐고 런던 시상식에서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26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것입니다. 극한 기술을 선택하자고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분의 것이에요. 그리고 127번 실패하고 128번째 성공한 백두대간 기술자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생명입니다. 백두대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시상식 후 전구진 소장과 포옹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어요 라고 했고 저는 소장님 덕분이에요. 백두대간 기술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전구진 소장은 백두대간 정신은 장소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극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3개월 후 튀르키예로 돌아온 저는 진실 보도 공로로 국가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후 대통령은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차나칼레 다리에 당신 아버지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26년 전 희생자 300명 모두의 이름을요. 그리고 그분들을 기리는 백두대간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백두대간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묘소에 훈장을 놓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진실이 승리했어요. 6개월 후 차나칼레 현수교 재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개통식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어머니와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이 다리는 교훈입니다. 빨리 짓는 것보다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이죠. 그리고 백두대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제막천을 당기자 희생자 300명의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명판이 나타났습니다. 맨 위에는 아버지의 이름, 미카일 쉐르파. 극한 기술 도입을 주장하신 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 극한을 견디는 기술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처럼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차나칼레 현수교가 완공됐다. 백두대간 정신이 승리했다. 이제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극한 기술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계속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1년 후 차나칼레 현수교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국 튀르키예 백두대간 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유네스코 대표는 차나칼레 현수교를 인류기술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백두대간 정신의 상징으로요. 이 다리는 기술의 승리이자 생명의 승리입니다.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백두대간에서 차나칼레까지 리히터 7.4를 견뎌낸 극한 기술과 26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mm 차이, 같은 지진, 완전히 다른 결과.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 기술의 차이였고 백두대간 정신이었습니다. 빨리, 싸게가 아닌 천천히, 제대로라는 미카일 쉐르파 아버지가 26년 전 남긴 그 교훈이 마침내 세상에 증명된 것입니다. 기술은 곧 생명이며 백두대간 정신은 극한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다시는 부실 공사로 인한 희생이 없도록, 그리고 백두대간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극한 기술의 가치에 공감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며 아래 댓글로 당신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 저희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또 다른 극한 기술과 진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린 쉐르파였습니다.